네, 국민의힘 당권 레이스가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나경원 의원의 출마 선언에 이어서 잠시 후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그리고 원희룡 전 장관까지 오늘 출사표를 던지는데요. 관련 내용들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이승훈 변호사 두 분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들으신 것처럼 오늘 당권 주자들이 지금 1시간 단위로 출마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나경원, 원희룡, 한동훈 이 세 사람인데 나경원 의원은 앞서서 지금 출마 선언을 한 상태고요. 지금 이제 한동훈 전 위원장이 발표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당초에 이제 한동훈 대세론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거론이 되다가 다자 대결로 상황이 재편이 되면서 일단은 국민의힘 전대가 흥행에는 성공했다라는 평가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흥행에는 성공했다가 아니고 성공할 수도 있겠다. 뭐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이제 옳을 것 같고 예. 이제 그것은 그거죠. 지금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가 또 연임을 하고 일극 체제로 지금 굳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당의 다양성이라든가 당내 어떤 그 각종 정책과 미래를 놓고 서로 경쟁하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상당히 국민적 관심도 불러일으킬 만큼 예. 과거에 보면은 박근혜 이명박 대통령 전 대통령 후보를 놓고 경쟁하던 때처럼 상당히 치열하게 결과를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컨벤션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뭐 결선 투표가 또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관심은 점점 더 커질 가능성이 커졌다고 봅니다. 예, 국민의힘의 전당대회 상황, 글쎄 흥행에 이제 성공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게 좀 보고 계신지도 궁금하고 이제 한동훈 전 위원장이 이제 발표를 앞두고 있거든요. 좀 어떤 내용들이 있을 거라고 예상하시는지도 궁금하네요. 일단 흥행의 필요 조건은 충족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후보자들이 여러 명이 됐고 원희룡 전 장관이 나오면서 대통령실에서 움직이는 거 아니야? 이런 것들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 그리고 또 의구심이죠. 용산에서 관여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관여하는 거구나라고 하는 것들 때문에 흥행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지만 결국에는 메시지거든요. 예. 나경원 의원이 내민 메시지 같은 경우는 한동훈 전 장관을 견제하면서 지금 윤석열 정부가 좀 무능하다라고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자신은 개파하고 상관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꼭 유능한 정부로 만들고 정권 재창출에 힘을 쏟겠다 이런 것들을 했어요. 예. 그래서 결국에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평가는 좀 굉장히 안 좋고 또 한동훈 전 장관에 대한 평가도 안 좋았습니다만 그러면 뭘 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가 없었거든요. 근데 한동훈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수직적 당정 관계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민주당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지금 민심이 안 좋은데 이 민심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비판적인 견해를 제시할 것으로 지금 언론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도중에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지금 소통관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당대표 경선 출사표를 던지는데요.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존경하는 동료 시민 여러분, 주권자 국민의 민심은 절묘하고 준엄합니다. 그토록 염원했던 총선 승리였지만 결과는 너무도 뼈아팠습니다. 오로지 저의 책임입니다. 어떻게든 제가 더 잘했어야 했습니다. 주권자 국민들께서 집권 여당과 정부를 냉혹하게 심판하면서 명령했던 것은 우리의 변화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변화하고 있습니까? 정권 심판론으로 뒤덮였던 총선 기간 내내 우리는 민심에 반응하겠다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겠다고 외쳤습니다. 지금 우리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민심에 반응하고 있습니까? 지난 두 달은
반성과 혁신의 몸부림을 보여드렸어야 할 골든타임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국민의 요구에 묵묵부답 오히려 퇴보하는 모습만을 보여드렸습니다. 국민들께서는 우리에게 마치 갈라파고스에 사는 사람들 같다, 심판받은 사람들이 맞느냐, 심지어 이긴 사람처럼 행동하고 있다는 말씀까지 하십니다. 거대 야당의 상임위 독식, 입법 독주, 일극 체제의 완성을 민심이 강하게 제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해서 너희 국민의힘은 더 혼나봐야 한다는 국민의 심판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라는 명령에 우리는 응해야 합니다.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고 절박한 상황을 희망으로 바꿔야 합니다. 지난 2달간 복귀와 성찰의 시간을 보내면서 이런 국민의 준엄한 요구를 생각했습니다. 고심 끝에 저는 오랫동안 정치에 복귀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바꿨습니다. 지금 시기에 국민의힘 당대표는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죽기 딱 좋은 위험한 자리라고들 합니다. 저는 용기 내어 헌신하기로 결심했으니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총선 내내 진심을 다해서 외친 민심에 반응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국민의 힘을 만들기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치는 것으로 진짜 책임을 다하려 합니다. 막힌 곳은 뚫고, 끊긴 곳은 잇고, 무너진 곳은 바로 세우겠습니다. 패배의 경험을 변화와 승리, 정권 재창출의 토양으로 삼겠습니다. 당정 관계를 수평적으로 재정립하고 실용적인 방향으로 쇄신하겠습니다. 보수 정치를 혁신적으로 재건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을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끄는 정당으로 만들겠습니다. 첫째, 당정관계를 수평적으로 재정립하고 실용적으로 쇄신하겠습니다. 지난 2년간 9번이나 집권 여당의 리더가 바뀌었습니다. 그 배경이나 과정이 무리하다고 의문을 갖고 비판하시는 국민들이 많으셨습니다. 당이 정부의 정책 방향 혹은 정무적인 결정에 대해서 합리적인 비판이나 수정 제안을 해야 할 때 그럴 엄두조차 못 내는 상황들이 반복되었습니다. 국민들과 당원들께서 실망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눈치 봐야 할 대상은 오로지 국민입니다. 의석수가 부족한 국민의힘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국민의 마음을 얻는 길뿐이기 때문입니다. 당이나 정이 민심과 다른 길을 가면 한쪽에서 견고하고 단호하게 민심의 길로 견인해야 합니다. 어느 한쪽이 이끄는 대로 무조건 따르는 것이 아니라 상호 존중 속에서 치열한 토론을 통해서 해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런 건강하고 수평적이며 실용적인 당정 관계를 대다수 국민과 지지자들, 당원들이 정말로 바라고 있습니다. 제가 그 역할을 하겠습니다. 집권 여당은 대통령실 정부와 서로 존중하고 긴밀하게 소통, 협력하면서 일해야 합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라 그래야 시너지를 내서 국민들께 더 잘 봉사할 수 있기 때문이죠. 특히 고물가와 고금리 대응, 불합리한 세제개혁, 소상공인의 자영업자 지원 등 민생경제 해결 앞에서 당정은 적극 협력하는 모습을 보이겠습니다. 당이 정부와 충실히 협력하지만 꼭 필요할 때는 합리적인 견제와 비판, 수정 제안을 하는 것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기준은 오로지 민심과 국민의 눈높이여야 합니다.
중요한 사안마다 그 절대적인 기준을 당, 정 모두가 공유하면서 협력하겠습니다. 저는 그것이 우리가 어렵게 탄생시킨 윤석열 정부를 흔들림 없이 지켜내고 정권을 재창출하는 길이라 믿습니다. 둘째, 보수 정치를 재건하고 혁신하겠습니다. 지난 총선 기간 저는 우리 보수 정치를 지지하시는 지지자들의 애국심, 유연성, 전략적 판단 능력에 놀랐고 깊이 감동했습니다. 3월 말 4월 초 정권 심판이라는 민심의 매서운 파도 아래 보수 정치가 속절없이 무너질 위기 앞에서 저희 같은 정치인들이 아니라 우리의 지지자들이 나서 주셨습니다. 부산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여러분이 나라를 살려주십시오 라는 참 구식처럼 보이는 저의 호소에 개헌 저지선을 지켜주셨습니다. 저는 그 절박한 상황을 함께했던 뜨거운 마음들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의 보수 정치는 지지자들이 정치인들보다 더 애국적이고 더 유연하고 더 전략적이고 더 절박합니다. 저는 우리 보수 정치인들이 더도 말고 딱 우리 지지자들만큼만 애국적이고 유연하고 전략적이고 절박해진다면 대선이든 지선이든 승리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보수 정치의 재건과 혁신은 보수의 정치인들이 지지자들만큼 훌륭해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선 지역 현장 중심의 풀뿌리 정치 시스템을 갖춰야 합니다. 이번 선거에서 봤듯이 늘 어려울 때 나라를 지켜준 전통적인 지지자분들을 소중히 여기고 늘 감사드리는 정치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분들의 지지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그분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지금을 만든 자부심이고 출발점이자 보루입니다. 동시에 중도, 청년, 수도권 정치를 향한 확장이 없이는 우리 당의 미래가 없다는 것을 모든 당원과 지지자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한 발은 보수의 심장인 전통 지지층에 두고 또 한 발은 수도권과 청년을 향해서 과감하게 나가야 합니다. 헬무트 콜 독일 총리는 17 나이에 보수 정당에 입당하여 체계적으로 훈련받고 보수 정당의 추천으로 작은 선거부터 나가면서 정치적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훗날 독일 통일이라는 대업을 달성했습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대학 시절 지방선거의 자원봉사자로서 정치를 시작해서 30에 공천 탈락의 고배를 마시면서 경력을 쌓았습니다. 조르주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도 10대부터 정당 활동을 시작해서 30이 되기 전에 하원의원에 당선됐습니다. 저는 그런 길을 가지 못했지만 우리 당은 이제 콜을, 마크롱을, 멜라니를 키워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당선 가능성이 없는 걸 알면서도 자청해서 출마한 광주의 박은식, 연고가 없음에도 당의 요청으로 도전한 오산의 김효은 같은 젊은 인재들에게 우리 당은 자신 있게 앞으로도 생활인으로서 정치 계속 하시라 이렇게 요구할 수 있습니까? 지금처럼 선거철만 되면 벼락치기식으로 청년 인재 영입해서 험지로 보내고 그 귀한 인재들을 일회용으로 사라지게 두실 겁니까? 우리가 먼저 변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경쟁력 있는 중도, 수도권, 청년 정치인들이 네, 보신 것처럼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당대표 경선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출마 회견 모습 직접 보고 오셨는데 총선 패배가 오로지 제 책임이다 이렇게 입을 열었고요. 이 자리에서 당정 관계 수평적 재정립, 또 실용적 방향으로 쇄신하겠다.
그리고 보수 정치 재건과 혁신을 강조하는 모습을 좀 볼 수 있었습니다. 두 분과 함께 일단 전 비대위원장 출마 선언은 내용 듣고 오셨는데 글쎄요, 내용 어떻게 들으셨는지 먼저 좀 듣고 이야기 나눠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예, 한동훈 비대위원장께서는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힘을 선거 사령탑으로 이끌어서 물론 선거에서는 국민의힘이 이제 패배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패배한 장소가 다시 나온다. 이런 것이 지금 다른 당권 주자들이 가장 공격하는 약한 고리이기 때문에 먼저 그것을 국민들한테 밝힌 것이 패배의 경험 소중하다. 그리고 변화와 승리로 이끌겠고 예. 그리고 지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윤석열 대통령과 뭐 30년 동안 같은 한솥밥을 먹은 관계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과연 대통령과 어떤 관계를 가질 것인가. 그래서 그거에 대한 답을 명시적으로 한 것이 당청 관계의 어떤 수평적 재정립을 하겠다. 네. 이렇게 이제 선언을 했고 그러면서 뭐 당도 마찬가지로 보수 정치 혁신은 당권 주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것이고 그리고 난국을 타개하는 구심점도 국민의힘이 지금 총선에서 패배한 다음에 국회에서 민주당한테는 여러 가지 힘으로는 되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국회에서의 어떤 그 힘의 약세를 우리 국민의힘의 변화와 개혁을 통해서 이것을 돌파하겠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뭐 풀뿌리 정치 그리고 정치 개혁을 저변적으로 확대해서 살아있고 움직이는 그런 정당을 만들겠다. 이것이 오늘 출마 선언의 핵심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승훈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좀 반윤으로 많이 불렸지 않습니까? 언론에서. 근데 반윤의 기치를 확실히 들었다. 생각보다 세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총선 패배의 책임을 자신에게 있다라고 하면서 그 패배의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발언에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것이 국민의 눈높이, 민심이었거든요. 결국에는 총선 패배의 책임이 자신에게 있지만 그 패배의 책임은 민심에 반응하지 못했고 국민의 눈높이에 반응하지 못했는데 패배 이후 2달간 국민들의 민심을 얻기 위해서 노력했어야 되는데 역시나 똑같이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다. 결국에는 자신들에 대한 비판과 그리고 앞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춰야지만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변화를 자신이 하겠다라고 했어요. 결국에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라든가 최상병 특검법에서도 본인이 당대표가 된다라면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전향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은 어떤 뉘앙스를 조금 풍기지 않았나 싶고요. 두 번째로는 수평적 당정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했어요. 2년간 9번이나 국민의힘의 리더가 바뀌었다. 이건 굉장히 혼란스러운 정당이고 합리적인 비판도 그리고 야당에 대해서 수정한 제안조차도 못했다. 이런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용산 눈치를 보면서 제대로 국민의힘의 역할을 못했다. 그래서 앞으로는 수평적 당정 관계로 가겠다. 이건 굉장히 좀 센 소리라고 생각되고요. 앞으로 뭐 말하기는 쉽잖아요. 정말 이걸 이행하느냐의 문제인데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만약에 당대표가 된다라고 한다면 야당과의 협치를 통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국민의 삶을 나아가는 방향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말씀해주신 부분들 중에 이제 야당과 관련된 어떤 메시지는 좀 없었던 것으로 이제 전해지고 있는데 글쎄요 어떻게 좀 앞으로 관계 설정을 해 나갈 것인가 이런 메시지가 좀 담겨 있었으면 좋았겠다라는 말씀을 아까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약간은 국민들의 예상을 좀 벗어났어요. 오히려 국민의힘이라든가 용산에 대해서는 비판적이지 않은 채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일단은 당대표가 되고 그 이후에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를 봤는데 처절하게 국민 눈높이에서만 바라본 것 같아요. 자신들이 본인이 또 법무장관이었지 않습니까? 2년 내내 야당 대표만 수사하고 야당 대표만 구속되면 자신이 총선에서 승리하겠지라고 하는 막연한 사법 리스크 가지고 2년간을 가져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또다시 사법 리스크를 부각시키면서 야당 대표를 공격하는 방식, 민주당을 공격하는 방식으로 갈 줄 알았는데 거의 발언이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정말로 그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한 2달간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면서
결국에는 국민의힘이 바뀌어야지 민주당이 바뀌고 국민의힘이 바뀌어야지 민주당과 싸울 수 있다라고 하는 처절한 자기 반성은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건강한 당정 관계, 정당 체질 개선 뭐 다 좋은 말이고 원론적인 예. 말이라고 생각이 들고 이것에 대해서 야당이 주장하는 지금 3특검이라든가 이것을 예. 다 받겠다는 뜻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다 받아서 야당대로 하면은 국정이 어디로 흘러갈 것이며 그리고 공적인 사법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결과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김건희 여사 특검, 차상병 특검 그리고 또 한동훈 특검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만약에 지금 한동훈 대표의 건강한 당정 관계가 야당과 협력해서 특검을 다 받아들이겠다. 그러면 한동훈 지금 후보자가 대표가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런 뜻은 아니라고 보고 예. 다만 언론적으로 지금 용산이라든가 윤석열 대통령의 입김이 당이 좌우된다는 그런 어떤 이미지가 국민들한테 있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당과 정부가 서로 힘을 합쳐서 보수 정권의 어떤 여러 가지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추진해 나가고 물론 야당이 건설적인 것은 야당과 협력을 하되 야당의 어떤 무리한 요구라든가 그리고 다수의 어떤 힘을 이용한 입법 폭주 이런 것들은 막아내야 되겠죠, 당연히. 그런 차원에서 원론적으로 건강한 당정 관계를 얘기했다고 보고 예. 그런 것이 이번 총선의 민심은 민심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대통령과의 그 관계 설정과 관련된 내용들이 좀 많이 담겨 있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불화설을 좀 잠재우려는 듯 이전에 좀 대통령과의 통화 사실을 밝히기도 했었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인데 글쎄요, 이번에 말했던 당정관계 수평적 재정립 그걸 좀 어떻게 볼 것인가, 어떻게 좀 해석하고 계신지도 궁금해요. 글쎄 뭐 조금 전에 제가 이제 말씀드렸지만 수평적 당정 관계는 당연한 겁니다. 당에서 배출한 대통령이고 그래서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 아니겠습니까? 여당이라는 것은 대통령의 어떤 정책이라든가 추진하면서 의회에서 서포트 해가지고 같이 가는 것이 어떤 우리 대선의 민심이었고 그래서 국민의힘을 국민은 선택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과 따로 국밥처럼 가면 네. 그것은 건강한 당정 관계가 아니겠죠. 예. 다만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독주하는 것보다도 당에서 배출하는 것은 당의 정책이라든가 미래 방향, 비전, 철학 이런 것들을 녹여내서 대선 후보를 당에서 내서 그다음에 대통령을 나서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당과 정부가 당정일치라는 것이 저는 이게 나쁜 말이 아니다. 네. 당의 어떤 보수적인 가치라든가 이런 것을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같이 끌고 간다는 그런 원론적인 것이지 이것이 뭐 야당과 해서 대통령과 각을 세우면서 대통령을 밟고 내가 올라가겠다. 그러는 순간 지금 대통령 임기가 3년이 남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 여당은 공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뭐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가 3년이나 남은 만큼 각 후보들마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 정립에 대한 이야기들이 꼭 담겨 있는 것 같고 앞서서 이제 나경원 전 의원도 출마 선언을 했잖아요. 그 내용과 비교했을 때 좀 어느 쪽에 방점을 뒀다 이렇게 보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저는 그냥 나경원 의원은 그냥 정치적인 위치에 대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향해서 책임이 없다, 염치가 없다, 뭐 미숙하다 이런 표현을 쓴 것 같아요. 결국에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힘 갖고 역량 갖고는 안 된다는 것이고 여전히 마찬가지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과 마찬가지로 현 정부의 무능, 실책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자신은 계파도 없고 유능한 그리고 조국과 이재명 대표와 싸워서 지역구에서 승리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은 해보겠다라고 했는데 이거 굉장히 정치적인 얘기들만 많이 했고요. 또 발언의 선명성이 뭐 친윤인지 반윤인지 애매해요. 그냥 윤석열 대통령을 개별적으로 비판하고 한동훈 전 장관을 개별적으로 비판하고 이러면서 그냥 간단한 정도 수준이었기 때문에 아직은 나경원 전 비대위원장이 지금 국민의힘의 현실, 용산의 현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비판도 방어도 못하면서 어정쩡한 자세를 취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좀 생각보다 세요. 네. 생각보다 세고 명확한 것 같아요. 지금 국민의힘이 굉장히 무능하다라고 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최상병 특검 국민들께서 전 국민이 보셨잖아요. 분명히
대대장급 선에서는 지금 폭우로서 굉장히 급류에 휘말리고 위험하다 뭐 이런 것들이 보고가 올라가는데 사단장은 그냥 뭐 대통령 눈치 보면서 야 실종자 수색에 더 적극적으로 해야지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실제 우리 군인들이 현역 군인들이 5명이나 급류에 휘말려 간 거죠.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해서는 안 된다라고 보고했던 대대장들은 재판받고 있고 사단장은 계속 그 증인 거부권까지 행사하면서도 뭐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국민들이 거짓말하기 때문에 증언 거부를 한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결국에는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절박하다, 위기다. 그러니까 유연하고 능력 있게 나가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확실히 비판하면서 자신은 좀 새로운 시작, 변화를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뭐 정말로 제대로 뭘 좀 해보려나? 라는 정도의 메시지는 확실히 전달된 것 같습니다. 예, 뭐 나경원 의원의 출마 선언 내용 어떻게 보셨는지도 질문 드려야 될 것 같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뭔가 발언의 선명성이 좀 불투명했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고 한동훈 전 위원장은 그와 비교해서는 굉장히 세게 이야기를 했다 이런 좀 해석이시거든요. 동의하십니까? 뭐 윤상현 의원도 마찬가지고 나경원 의원 그리고 이제 한동훈 그리고 원희룡 후보도 마찬가지로 원론적인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국민 선언을 하기 때문에 정제된 단어와 말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다만 이 구도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이냐 그것이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인데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가장 강력한 경쟁자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꼽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캐치프레이즈도 마찬가지고 이길 줄 아는 사람, 통합의 적임자, 보수 지켜온 정치인, 당청 관계, 물론 개판은 없지만 그러나 성공하는 대통령을 만들겠다. 예. 최근에 한동훈 비대위원장 이제 후보자죠. 당대표 후보자가 용산과 각을 세우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우리 국민들은 누구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빈 공간을 나경원 후보는 지금 파고 들어가고 싶은 것이고 특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난 총선에 비대위원장을 해서 총선 패배를 했기 때문에 그 아픈 곳을 지금 끼찌르는 것이 염치 없는 미숙한 정치에게 맡길 수 없다. 이런 발언을 했고요. 또 수도권에서 동작을이 상당히 어려운 지역입니다. 민주당 텃밭과도 같은 예. 그런 지역에서 지난 4년 동안 지역위원장으로서 역할을 하다가 이번에 압승을 했다. 선거 승리를 했기 때문에 예. 총선 패배의 오판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 승리하는 의원이 국민의힘도 다시 살릴 수 있고 정치 경험이 없는 것이 아니고 5선이라는 국민의힘에서 보수정당에서 5선이라는 국회의원을 했기 때문에 그만큼 당에 대한 애증과 여러 가지 전통과 역사, 철학, 이념을 다 가지고 있다고 이제 보는 것 같고 예. 그러기 때문에 지금 저는 이게 이제 출마 선언에서 앞으로 한 달간 전대 레이스가 진행이 됩니다. 뭐 예. 당원 간담회도 하고 그리고 TV 토론도 하고 각종 토론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상당히 여러 번의 어떤 우여곡절이 있을 것이고 과연 1위가 50%를 넘냐 예. 못 넘냐 그것이 가장 저는 관심 포인트고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우리 76년도 5월에 신민당 전당대회가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때 김대중, 김영삼, 이철승 3인이 나왔는데 그때 처음에는 김영삼 씨가 1등을 했다가 그다음에 나중에 결선 투표 갔는데 이철승, 김대중 씨가 서로 합쳐서 김대중 씨가 당선된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봐서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정말 이건 이제 하면 할수록 예. 서로 치열하게 뭐 최고위원 선거도 같이 경험하면서 하기 때문에 치열한 서로 격전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보수 정당 그리고 집권 여당이 어떻게 하면은 창조적 파괴를 할 수 있는지 그것을 우리 유권자 국민들이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리라고 봅니다. 네, 출마 선언을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마쳤고 브리핑장으로 곧 이동을 해서 기자들과 질의응답이 이어질 텐데 그 장면이 나오면 저희가 또 연결을 해보도록 하고요. 앞서서 그 특검과 관련된 내용들 역시나 뭐 한동훈 위원장도 기자들의 질의응답 시간에 이 질문을 받을 것으로 지금 많이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진실 규명에 마다하지 않겠지만 만약에 미흡하다 했을지에 나서겠다 이런 이제 언급도 하기도 했거든요. 네. 한동훈 위원장은 좀 이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어떻게 좀 대답하리라고 예상하십니까? 이미 비대위원장 할 때 그런 식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김건희 여사도 마찬가지로 문제도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해야 된다. 그리고 이 특검도 마찬가지로 사법기관의 어떤 결과를 보고 그것이 미흡할 경우에는 특검을 하도록 하겠다. 예.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뭐 보수 주자 4명이 어떤 이거에 대해서는 의견은 저는 똑같지 않을까. 그렇다고 예를 들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사법기관 지금 검사 출신 아니겠습니까? 예. 법무부 장관 됐고 법무부 장관을 했으면서 사법적인 질서를 무시하고 특검을 그냥 하겠습니다 하면 그건 뭐 우리 당원들이 용납을 할 수가 없다고 생각이 들고 예. 과거에 우리 특검을 보더라도 특검을 해서 명확하게 뭐 밝혀진 게 있습니까? 저는 이것은 정치인들이 하는 어떤 정치 무대라고 생각이 들고 우리 사법부 어떤 사법 질서라든가 이런 것들을 국회의원들이 저렇게 무시를 하니까 우리 어떤 정치의 어떤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저도 일단은 다만 이런 뭐 억울한 죽음이 진상이 밝혀질 수 있도록 예. 사법당국에서는 빠른 결론을 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이제 나경원, 한동훈, 원희룡, 윤상현 이렇게 4파전 구도로 지금 국민의힘 당권 레이스는 흘러갈 것 같고요. 민주당 얘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번 주에 이제 대표직에서 사퇴를 하고 대표 경선 출마를 선언을 하는데 지금 역대 2번째로 연임 대표를 도전하는 거거든요. 뭐 이미 뭐 어대명이다. 뭐 이재명 대표의 친명계 동무대가 예상이 되면서 사실상 뭔가 이 국민의힘 전당대회와 비교했을 때 주목도가 좀 떨어지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뭐 선거가 없기 때문에 뭐 주목도 지금 뭐 이게 흥행되는 건가가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이재명 대표가 연임을 하는 것에 대해서 뭐 당원들은 거의 다 받아들이고 있고 적극 지지하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윤석열 정부 심판을 위해서 열심히 뛰었고 그래서 압도적인 대승을 거뒀는데 여기에서 다시 뭐 이재명 대표가 뒤로 물러나고 다른 사람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진짜 당 대표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예. 결과적으로는 뭐 수렴청정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좀 본인도 힘든 게 있을 거예요. 또 연임한다는 것 자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주신 성원에 대해서 확실히 실력으로 보여줘야 된다. 그리고 민생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확실히 하고요. 또 최상병 특검이라든가 김건희 여사 특검 이것도 꼭 통과시켜야죠. 왜냐하면 분명히 말씀을 하지만 국민의힘 용산에서는 잘못이 없다는 거잖아요. 죄가 없다는 거잖아요. 죄가 없는데 수사가 너무 늦어요. 그러면 차라리 좀 무능한 거라고 한다면 특검이 대신 해주는 게 맞지 않냐. 그래야지만이 또 국민이 그걸 납득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제까지는 노는 국회였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신속한 국회. 그래서 상임위원장도 계속해서 거부하고 있습니다만 신속하게 국회가 원구성을 마치고 일하는 국회, 국민의 세금을 뺏어먹는 정치가 아니라 국민의 세금을 아끼는 정치를 좀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출사표 내용부터 함께 다뤄봤는데요. 지금까지 장성우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이승훈 변호사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